그래서 이제 저는 그 세 가지 돈통을 마련을 해라. 돈통이요? 예, 그러니까 그 머니 버켓인데 네. 그냥 내가 소비를 한 다음에 남는 돈으로 저축을 하려고 그러면 돈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 형편에 맞는 금액을 미리 떼어서 저축을 하는 시스템을 갖춰야 되고 그게 나도 모르게 이루어져야 돼요. 우선 투자라고 하는 건 어떤 목적이 아니라 내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막연히 나는 돈이 많이 벌고 싶어요. 그럼 돈 벌어서 무슨 일을 하고 싶으십니까? 원하는 게 뭐예요? 그러면 대답이 잘 안 나와요. 그 주식을 고르려고 하지 말고 펼쳐라. 아까 우리 얘기한 뭐 S&P 5 인덱스라든지 이런 뮤추얼 펀드라든지. 그래서 일반 분들은 뭐를 생각하시냐면 possibility. 내가 가장 많이 돈을 벌 수 있는 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뭐는 생각 못하냐? probability. 30살에 있는 사람이 10만 불이 있으면 40살에 20만 불이 되고, 그렇죠? 그 다음에 50살이 되면 40만 불이 되고, 60살이 되면 80만 불이 되는 거예요. 그게 복리의 힘인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의 화두는 바로 돈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중요한 재정 설계 및 관리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Financial Advisor 하재원 재정 상담가를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새해를 힘차게 잘 시작하고 계시죠? 네, 감사하게 잘 힘차게 시작했고 네. 또 계획된 일도 잘 이루어지리라 믿습니다. 올 한 해 기쁘고 보람찬 일들이 많이 일어나길 바라면서 오늘 그 경제 질문에 여러 가지 고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첫 질문입니다. 고금리 물가, 주식시장 변동성 등 최근 경제 환경이 한인 재정에 어떤 영향을 끼친다고 보십니까? 예, 우선 그 작년 한 해를 되돌아본다면 어떤 실질적인 경제적인 문제보다 심리적 인간이 제일 싫어하는 불확실성이 굉장히 커졌던 한 해였다고 생각합니다. 불확실성이 있으면 사람이 아무래도 방어 심리가 작용을 하죠. 그래서 소비 지출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많이 줄였고 그러다 보니 우리 한인들의 어떤 스몰 비즈니스, 식당 같은 곳들 그런데 매상이 좀 많이 하락하는 그런 어려운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 불확실성 기반에는 또 트럼프 행정부의 여러 가지 정책이 반영됐겠죠. 예, 뭐 테리프 같은 건 뭐 우리 미주 한인 사회뿐 아니라 전 세계가 불안해하고 걱정했던 큰 일이었죠. 네. 이 미주에 거주하는 우리 한인들 재정 관리에 있어서 우리 한인 경제에 있어서 뭐라 그럴까 그 가장 취약한 점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일단 취약한 거는 우선 그 내일로 미루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 몸이 아프면 응급실을 달려가고 그 뭐 약을 먹지만 이런 재정이라든지 이런 거는 당장 어떤 그 피해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다음에 해야지 나중에 이런 어떤 뒤로 미루는 것 그런 것들이 가장 취약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자, 그렇다면 새해를 맞아서 그동안 미뤄왔던 장기 저축이나 또 재정 설계를 하고 싶은 분들은 어떻게 시작하기를 권하십니까? 예, 우선 그 이제 체계적인 시스템을 갖추는 게 중요하세요. 그러니까 너무 막막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저는 그 세 가지 돈통을 마련을 해라. 돈통이요? 예, 그러니까 그 머니 버켓인데 네. 그냥 귀에 싹 들어오게 돈통이라고 표현을 제가 네, 자주 좋습니다. 하는데요. 세 가지 돈통이 이제 첫째 돈통은 그 emergency fund. 그 혹시 뭐 자동차 고장 난다든지 뭐 누가 아프다든지 해서 몇천 불의 어떤 예상치 못한 지출이 생기면 emergency fund가 없으면 크레딧 카드를 쓰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게 20% 넘는 고금리의 이자와 또 상환을 해야 되니까 어렵잖아요. 그래서 저축을 하되 이렇게 체계를 갖추는데 첫 번째 돈통은 emergency fund. 내가 무슨 일이 일어났을 때 그 빚을 지질 수 않는 그래서 한 3개월에서 6개월 정도의 생활비 정도를 그 이머전시 펀드에다 저축을 하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돈통은 미래를 위한 것, 뭐 은퇴라든지 학자금이라든지 이런 곳에 또 돈을 저축을 하고 세 번째는 젊은 어린 자녀가 있다. 이런 경우에 또 무슨 일이 일어났을 때 대비하기 위한 뭐 보험이라든지
근데 어느 한 곳에 치우치지 말고 내가 그 인컴의 10%든 15% 저축을 하겠다라고 정해 놓으시고 그거를 그냥 무턱대고 주식시장에 투자한다, 뭐 어디 적금을 든다가 아니라 이런 큰 그림을 염두에 두시고 잘 이렇게 구분을 해서 저축을 하시는 게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네. 세 가지 돈통의 예 기억하기 쉬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소득은 있는데 자산이 잘 쌓이지 않는 경우 그 흔한 원인이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그거는 이제 우선은 그것도 조금 전에 말씀드린 거하고 맥락이 같은데 네. 박 PD님께 제가 질문을 거꾸로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세금, 저금, 교회 다니시는 분들 헌금 그 세 가지의 공통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세금, 헌금, 저금. 일단 다 금이 들어가네요. 네, 맞습니다. 예, 네, 금이 들어가. 그게 질문의 의도는 아닐 것 같고요. 글쎄요, 잘 모르겠는데요. 어떤 공통점이 있을 것 같은데. 네, 이제 금이 들어가는 게 우선이고 이제 두 번째는 특색이 네. 미리 떼어놓는 특색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네요. 네, 회사에서 월급을 지급할 때 세금을 미리 안 떼고 그렇죠. 다 지급하면 아마 텍스 보고 때 세금들 못 내서 아마 나라가 굉장히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세금 나라도 우리를 못 믿고 돈을 따로 떼내잖아요. 그러면 저축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저금도 내가 소비를 한 다음에 남는 돈으로 저축을 하려고 그러면 돈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 형편에 맞는 금액을 미리 떼어서 저축을 하는 시스템을 갖춰야 되고 그게 나도 모르게 이루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뭐 401k 같은 경우에 내 월급의 뭐 6%든 10%를 월급에서 자동으로 가져가 버리잖아요. 그럼 그건 내가 의식하지 못하는 가운데 저축이 이루어지죠. 그래서 이제 그런 체계적인 방법, 미리 돈을 떼어서 저축이 되게 하는 것, 이런 것들을 갖추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근데 참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써야 될 돈이 많지 않습니까? 예, 근데도 뭐 적당한 금액은 네. 또 사라집니다. 네, 예. 진리인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질문 여쭤볼게요. 이 한인들이 미래를 위해 준비하면서 잘 못하는 부분으로 또 무엇을 꼽으십니까? 앞서 말씀하신 돈을 또 미리 떼어놓는 것도 포함되겠지만. 예. 우선은 저희가 제가 또 거꾸로 질문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네. 어떤 질문 할까? 저희가 이제 우리의 고국인 서울을 가고 싶다. 네. 한국의 서울을 가고 싶다. 그러면 여러 방법이 있는데 가장 확실한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뭐 네. 예를 들어 여기서 대한항공 직항편을 타면 안전하면서도 빠르게 갈 수 있게 되겠죠. 그게 옳은 방법인 거죠. 근데 저축도 마찬가지입니다. 올바른 방법을 써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이 있어요. 예를 들어 내가 지금 아이가 있어서 아이의 학자금을 모으고 싶다. 근데 엉뚱하게 생명보험을 가입하는 거예요. 아니면 내가 뭐 은퇴 자금을 모으고 싶다. 이러면 그 내가 은퇴 시기와 얼마만큼의 돈이 필요한지를 매저를 하고 해야 되는데 인플레이션도 못 쫓아가는 저금리 상품이라든지 네. 뭐 이런 엉뚱한 곳에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참 굉장히 아쉽고 이 나라에서 이미 내 미래를 위한 저축 방법을 위해서 법을 만들어 놨어요. 뭐 401k, IRA 이런 건 당신이 여기다 은퇴 걱정을 하면 저축을 해라. 그럼 여러 가지 세제 혜택을 주겠다. 그리고 거기 그렇게 되면은 나중에 은퇴 시에 사용할 때 또 이러이러한 혜택을 주겠다. 이건 법에 정해진 거거든요. 네. 그럼 그런 걸 해야죠. 아니면 아이들 학자금을 마련한다면 529 같은 학자금 구자를 하면 거기에 저축을 하면 이자에 대해서 세금을 안 내고 학비로 쓸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올바른 길, 서울을 가려면 뭐 전투기를 타고 가든지 배를 타고 가든지 이런 엉뚱한 방법 말고 그 목적지에 가장 합리적인 합당한 방법을 사용하셔야 됩니다. 네. 근데 이제 아쉬운 건 일반 분들은 이제 그거를 잘 모르세요. 그리고 또 주위에 친구분들이나 뭐 인터넷이나 이런 데서 권하는 나한테 맞지 않는 옷을 자꾸 착용하시게 되거든요. 그렇죠. 그런 부분은 좀 조심하셔야죠. 따라서 전문적인 상담이 필요하겠네요. 뭐 전부는 아니겠지만 예, 본인이 도움이 필요하다 생각하시면 예, 당연히 도움을 구해야죠. 알겠습니다. 지난 수년간 증시가 호조를 보였어요. 많이 듣는 질문일 텐데 어떻게 투자를 해야 할까요? 예, 그 투자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급격히 많이 증가를 했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또 그 어떤 인터넷 콘텐츠 같은 게 많아서 그 반은 다 전문가가 되신 그런 이제
그 느낌을 받곤 하는데 이른바 방구석 전문가라고 하죠. 아 그렇습니까? 예, 오늘 좀 좋은 거 배웠네요. 그래서 이제 방구석 전문가들이 많이 계신데 사실은 그렇지는 않아요. 우선 투자라고 하는 건 어떤 목적이 아니라 내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막연히 나는 돈이 많이 벌고 싶어요. 그럼 돈 벌어서 무슨 일을 하고 싶으십니까? 원하는 게 뭐예요? 그러면 대답이 잘 안 나와요. 잘 먹고 잘 산다는 대답 말고는 없는. 하지만 그런 불투명한 목적이 있으면 투자의 원칙도 쓰지 않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나는 65살에 한 달에 7,000불의 소득이 필요해. 그거를 대비한 저축을 할 거야. 그리고 그 저축을 이루려면 나는 돈이 증가를 해야 되니까 투자를 할 거야. 그럼 거기에 맞춰서 투자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일반 분들은 뭐를 생각하시냐면 possibility. 내가 가장 많이 돈을 벌 수 있는 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뭐는 생각 못하냐? probability. 내가 65살에 7,000불이 필요한 그게 과연 이루어질 확률은 얼마가 되느냐? 맞네요. 옛날에 우리 집에 금송아지가 있었습니다. 아무 소용이 없는 얘기죠. 그렇죠. 조그만 돼지 저금통이라도 내가 필요할 때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네요. 그래서 이제 투자를 하는 거는 내가 맥시멈 돈을 벌기를 기대하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하면 돈을 잃어버리지 않을까. 또는 내가 수익을 조금 손해보더라도 내가 필요할 때 돈이 정말 내 손에 주어질 건지 그거를 잘 매저를 해서 분산을 해야 되고 내가 예기치 못한 경제 상황이 발생했을 때 내 투자 수단이 얼마 정도의 위험을 감수하는 건가 그런 걸 아셔야 되고요. 한 가지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방구석 전문가들이 제일 많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골치 아프게 이것저것 생각할 거 없어. 미국의 S&P 500 인덱스에다 그냥 돈을 집어넣으면 증시가 가는 데 따라가서 나는 부자가 될 거야. 그거는 굉장히 위험한 발언이에요. 왜냐하면 그분들은 최근 말씀하신 증시가 지난 한 5년 또는 길게 잡아도 2008년 파이낸셜 크라이시스 이후로 괜찮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갖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가 않아요. 지난 21세기가 들어서 2000년에서 2012년 사이에 S&P 500는 하나도 늘어나지 않았어요. 이게 제가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역사가 얘기해 주는 거잖아요. 왜 그랬냐? 2000년, 2001년도 9.11 테러 나고 닷컴 버블 생기고 그렇죠. S&P 500가 50%가 떨어졌어요. 그리고 다시 한 2007년 정도 돼서 다시 돌아가나 싶었더니 서프라임 몰기지와 이게 생겨서 50%가 또 떨어졌어요. 네, 그러네요. 그러면 이게 어떤 문제를 야기시키냐면 내가 지금 20살, 30살이면 괜찮은데 내가 70살인데 100만 불이 있어요. 그걸로 은퇴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한 달에 거기서 5만 불씩을 찾아서 쓰셔야 돼요. 그랬더니 100만 불이 하루아침에 50만 불이 됐고 거기서 5만 불을 빼면 100만 불 대비 5%를 빼든 걸 갑자기 10%씩 빼게 되는 거예요. 그럼 2, 3년이 지나면 내 돈이 100만 불이 2, 30만 불밖에 안 남는 거예요. 그럼 증시가 100%가 올라가도 내 돈은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각자 맞는 옷을 입어야 되고 돈을 번다라고 너무 포커스를 두지 말고 내가 원하는 목표를 어떻게 영위할 건가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많이 듣는 질문이겠습니다만 이른바 주식 초보, 주린이라고 하죠. 주식 초보자가 이제 주식을 투자하기 위해서 어떤 안목을 봐야 되고 또 어떻게 시장을 읽는다고 해야 될까요? 어떻게 좀 접근해야 할까요? 주린이는 투자를 하면 안 되고요. 네. 그리고 우문현답이 나올 것 같습니다. 네, 네. 이제 제가 이제 어느 사회 모임 같은 데 가면 이제 많이 테이블에 올라오는 대화가 이제 주식 투자 얘기겠죠.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자기의 이제 어떤 의견을 많이 피력하세요. 그리고 이제 제가 옆에 있으니까 아무래도 그러면 그 하지원 씨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쭤봤을 때 제 정말 솔직한 대답은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의사 선생님께서 의사 선생님께 내가 언제쯤 하늘나라 갈 것 같습니까? 그러면 의사 선생님이 모른다 그럴 거예요. 그러면 본인은 언제까지 사실 것 같으세요? 의사가 모른다 그럴 거예요. 그게 정답인 거예요. 그러면 의사는 필요가 없냐? 그렇지 않습니다. 무엇을 피해야 되고
무엇을 하지 말아야 되고 내가 어떤 일이 생겼을 때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될지 하는 게 의사예요. 그래서 투자를 하실 때 이왕 개인 주식을 사고 팔거나 어떤 주식을 하는 게 좋은지 공부해서 될 일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거는 일반인들이 할 수 없는 경지고 생업이라든지 모든 걸 포기하고 달려들었을 때 아마 한 3분의 1 정도 되는 사람이 성공할 거예요. 아, 그렇군요. 네, 그래서 그 주식을 고르려고 하지 말고 펼쳐라. 네, 그러니까 아까 우리 얘기한 뭐 S&P 500 인덱스라든지 이런 뮤추얼 펀드라든지 또 뭐 해외 주식 펀드라든지 이런 쪽에 잘 분산을 해서 하시고 욕심을 줄여라. 네. 절대로 주식 개인 투자에서 팔자를 고치지 못한다. 네, 역시 전문가와의 상담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뭐, 네, 하여튼 주식은 쉽지 않은 얘기입니다. 네. 자, 그 재정을 관리하고 재산을 불리기 위해서 가장 중요하면서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네, 너무 훌륭한 질문이세요. 이건 진짜 제가 100번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데 네. 시간입니다. 시간. 예, 그 진위 여부는 밝혀지지 않았으나 아인슈타인도 했던 얘기 중에 하나가 이 세상의 가장 강력한 힘 중에 하나는 복리다. 복리의 힘이다. 그래서 어떤 분들이 저한테 여쭤보세요. 인베스트를 저희 전문가를 통해서 하면 얼마 정도 수익을 기대합니까? 그럼 제가 한 7%요? 그러면 왜 그밖에 안 되죠? 우리 친구는 엔비디아나 테슬라를 사서 200%를 벌고 했는데 예. 근데 그거는 어떤 한순간에 일어난 현상이고 장기적으로 봐서 7%를 벌게 되면 약 10년이면 제 돈이 배가 돼요. 그러면 나이가 30살에 있는 사람이 10만 불이 있으면 40살에 20만 불이 되고 그렇죠? 그다음에 50살이 되면 40만 불이 되고 네. 60살이 되면 80만 불이 되는 거예요. 그게 복리의 힘인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미래를 설계하고 할 때 빨리 시작해라. 내가 어느 정도 돈을 모으고 내가 그때 시작하겠다. 그거는 벌써 가장 중요한 방법인 시간을 잃어버리는 일이에요. 그래서 일찍 시작하셔라. 네, 그렇다면 그 자녀 세대를 위해서 학부모들이 할 수 있는 재정적 과제 무엇이 있을까요? 예, 우선 실질적인 그 방법을 하기 전에 정신적인 교육이 우선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우선 그 아이들이 이제 어떤 누리는 물질적인 혜택이 그냥 거저 주어지는 게 아니라 부모님의 노력과 땀으로 이루어진 이라는 걸 알게 해서 그 친구들이 필요한 게 있으면 무조건 다 프로바이드 하지 말고 뭐 초월 같은 심부름 같은 거나 뭐 일을 시켜서 좀 벌게 하는 경험 그런 거 해주시면 좋고요. 그다음에 이제 생기는 돈을 조금씩 저축하는 습관을 들여주는 게 좋죠. 그래서 뭐 세뱃돈이 많이 나왔다, 뭐 500불이 총 생겼다. 그럼 그걸 다 안 쓰고 뭐 100불을 저축하면 부모님이 뭐 50불 더 해주는 거예요. 안 쓰고 네가 내년 새해까지 이 돈을 저축하고 있으면 내가 50불을 더 해줄게. 좋은 방법이네. 네, 이제 그건 아주 이제 단순하지만 이제 그 훈련이 되는 거고 이제 또 현실적으로는 아이들을 위해서 그 이제 하시는 방법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선 그 티네이저 그 자녀가 있으신 분들은 그 아이들이 일해서 번 합법적인 소득이 있다. 네. 파트타임으로 일을 했던 그러면 그 로스 IRA 같은 걸 할 수 있어요. 네. 네, 로스 IRA는 나중에 세금도 안 내고 쓸 수 있고 또 뭐 인베스트를 할 수 있으니까 잘하기도 잘 잘하고. 자녀의 이름으로 하는 건가요? 자녀의 이름으로. 네. 그러니까 자녀의 이름으로 로스 IRA를 개설하는데 아이들이 성인이 될 때까지는 18살이 될 때까지는 부모가 커스터리언으로 들어가요. 네. 그래서 이제 어떤 구체적인 거는 이제 뭐 본인들이 리서치를 하셔도 되고 뭐 전문가 도움을 받으셔도 되는데 이제 그런 것들 그런 거 하시고 또 아니면 뭐 학자금 같은 거 대학을 가거나 대학원을 가야 되니까 이제 그런 걸 하시고 뭐 이런 생명보험이라든지 뭐 기타 좀 이렇게 안 좋은 방법 사용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렇죠. 그거는 좀 배제를 하시고 네. 일단 은행에 그냥 차라리 저축을 하든지 아니면 로스 IRA 같은 학자금 구자 같은 이런 쪽에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서 이야기를 나누면서 그 전문적인 상담이 중요하다는 것을 많이 느끼게 됐어요. 지금 하시는 일이 Financial Advisor 아니겠습니까? 네. 어떤 일을 다루시는지 좀 본인이 하시는 일을 좀 소개해 주시죠. 그 아까도 뭐 이야기를 나눈 것처럼 이제 많은 분들이 제가 주식 투자의 귀재인 줄 아세요. 근데 주식 투자의 귀재 절대 아니고요. 네. 저는 한마디로 표현을 하자면 그 Financial Primary Doctor,
네. 주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막 그냥 돈을 운영하는 게 아니라 가정 또 그 사람의 어떤 성격, 처지 이런 것들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분들의 처지에 맞게 어떻게 하면 건강한 재정을 설계를 하고 그것을 이루어낼 것인가 그거를 계획을 먼저 세우고 그다음에 수단을 같이 찾아드리고 중간에 일어나는 시련, 뭐 서프라임 몰게지라든지 뭐 이런 여러 시련이 있을 때 그거를 잘 극복하고 나가실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저의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한인사회에서 오래 일하셨지 않습니까? 네. 제가 오래전에 라디오 방송국에서 일했을 때도 그때도 계속 재정적인 정보를 제공해 주셨어요. 네.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그럼요. 서울 방송 시절에 예. 그 파이낸셜 어드바이저로 일하면서 느끼는 보람 어떤 게 있습니까? 예. 그 보람은 이제 그분들의 재정적인 고를 성취했을 때인데 지금 제 클라이언트의 한 60%는 은퇴자들이세요. 그분들이 70년대, 80년대 미국에 오셔서 정말 열심히 일하신 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분들께서 이제 은퇴를 하시고 20년, 30년씩 수입이 없이 살으셔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건 걱정이죠. 이제 그거를 잘 제가 감당해 드렸을 때, 또 어린 자녀들을 데리고 오신 클라이언트들이 자녀들이 그 대학을 진학하면 학비 걱정 없이 아이를 잘 교육시키고 있을 때, 그럴 때 보람을 느끼고 제일 보람의 최고봉은 이겁니다. 네. 그 이제 오랫동안 저희 고객이셨던 그 어르신들께서 이제 돌아가셨는데 그 남은 자산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그거를 그 자녀분들이 계속해서 저한테 매니지를 맡겨주시고 재정 상담가로 하이어를 해주시는 것, 예, 그 세대를 이어서 제가 서브할 수 있는 게 가장 큰 보람이죠. 네. 끝으로 2026년을 바라보면서 시청자들에게 전하고 싶은 어떤 재정적 메시지가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예, 다른 일 다 마찬가지고 이미 언급드렸듯이 미루지 마셔라. 미루지 말라. 예, 작은 계획이라도 실천에 옮기시고 과거는 지나갔고 과거에 얽매일 필요도 없고 너무 미래에 대해 불안해하지 말고 지금 하루를 충만하게 행복하게 사시면서 지금 시작하셔라. 잘 새겨 듣겠습니다. 자, 우리 모두의 건실한 재정 설계와 관리의 한 해가 되기를 바람하지 않습니다. 오늘 유용한 정보 전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